부모님 쪽에 더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경우는 잘 안 바뀌어요. 그 말하자면 부모님이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왕 하던 거 맞아야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는 한 명이 돌아가셔야지 끝나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 했던 것들이 그렇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오는데 뒤늦게 이제 우울이 오시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다 장례 치르고 나서 그때 자각 타임이 와서 오시게 되는 경우. 아까 지기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그렇게 나이 든 다음에 각성이 오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은 본인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거나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때라도 그 자각 타임에서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은 5년이 남든 10년이 남든 더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사게 되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지쳤다거나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언제 어떻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난 그런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다 싫다를 이제 느낄 때를 이제 잘 보면은 거기서 좀 힌트가 있어요. 아, 좋다 싫다. 네. 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 오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상황. 어린아이들도 왜 오감 자극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감각 자극 놀이도 있고 교육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돼도 이 오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나면 자기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먹는 것을 두고도 맛있는 거, 사실 이제 미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테마로 막 올라오잖아요. 영상 같은데도 소위 말해서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순간에 이렇게 자기랑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먹는 거, 그다음에 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접할 때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면 그때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 거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것의 가장 기본이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너 뭐 좋아해?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죠. 네, 되게 안타깝고 슬픈 거네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도로 모르고 살고 있는? 뭘 모를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끌리는데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좋으면은 계속 그걸 가지고 놀고 싫으면은 이렇게 탁 버려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나 이렇게 아닌가 모를 때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게 이제 좋다면은 유사한 경험들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 이제 싫은 부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대상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3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경험. 이제 책에 예화로 남겼는데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제 수동적인 것 같아도 어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볼 때 이렇게 좀 터칭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음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청각적인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내면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에필로그에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 사실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감을 받은 에피소드인데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 더 젊었을 때 처음 듣고서는 굉장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음악을 이렇게 같이 듣다가 이제 그분이 이거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노래라고 했는데 제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제목을 알게 됐어요.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 그래서 그 바빌론 강에서라는 그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라는 패러디에서 한참 개그에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 노래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고 사실은 가사를 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시편에 있는 것을 모티브로 이렇게 가사로 만든 노래예요. 근데 포로로 잡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향을 그리면서 맞아. 시온이라고 이제 그 고향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 포로의 심정이 맞아요. 이렇게 터칭이 된 거죠. 그 포로된 심정이지만은 어떤 희망을 향해서 계속 갈망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그 노래 가사가 이 영어로 돼서 전혀 모르고 제목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의 심정에 이렇게 맞닿을 수 있을까. 굉장히 자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까 이제 옛날에는 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뭐 헤어진다 만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속에서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인 거죠. 네. 아, 이렇게 진짜 일상에서 뭐 음악도 듣고 뭐 미술 작품도 감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네요. AI, 요즘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는 거 더 편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책에도 나와요. 그 실제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진료실뿐만 아니라 요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AI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나요? 많이 할 거고 이렇게 수시로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아마 챗 GPT나 이런 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재밌는 거는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창구 역할을 네. 톡톡히 하는 거죠. 그리고 AI 앞에서 사람들이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AI가 상담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 치료사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상담할 때 이렇게 얻는 인사이트보다 AI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큰 힌트를 얻는다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담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어느 부분은 대신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죽고 싶은 심정일 때도 이 AI한테 연락을 하는 게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생명의 전화 이제 이렇게 네네. 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결국에는 되진 않아요.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화가 쌍방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본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용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바탕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에코챔버 현상이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계속 그 안에서 네네. 머물게 되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지식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네네. 마치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된 것처럼, 네네.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게 된 채로 그냥 현실로 똑같이 되는 네. 그러한 어떤 착각에 맞아요. 빠지기 쉽다. 네.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하면은 어떤 깨달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치료가 이제 완전히 되려면은 그 자기 어떤 감정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변하지 않으면 일상에 돌아가면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또 화가 나게 되어 있고 또 화가 나면은 비슷한 행동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는 결국에는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AI도 좋지만 우리 책을 읽어야겠네요. 책을 읽고 결국에는 진짜 사람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그 가족관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는 좀 진짜나 편한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기 쉽다. 그래서 좀 더 상처 입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래되고 편한 관계일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런 게 있을까요? 많겠죠. 사실은. 가장 그 네.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반복되는 패턴 뭐 세 가지. 제일 심각한 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끝이야. 나가버릴 거야.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거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되는 지점이 있어도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복구를 시키려면은 물론 이제 깊은 사과도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 미안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처 준 것을 알았다면 그 상처를 주는 행동을 스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반복이 된다면은 계속 그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제 상대에게 해를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반복되는 것에서는 결국에 뭐가 남냐면은 이게 말도 못 믿게 되는, 그러니까 신뢰는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결국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를 먼저 끊어내야겠네요. 끊어내야지 돼요. 네. 끊어내고 상대가 깊은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예 다시는 안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컨트롤이죠. 그래서 그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하고 이제 그거를 건강하게 풀지에 대한 그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내 쪽에서 조절을 할 것들을 스스로 이제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이어나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화가 나면은 우리 이혼이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데 네. 그것이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큰 상처가 준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내뱉기 전에 본인이 네, 멈추고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겠네요. 자기가 그 순간을 이렇게 참거나 어쨌든 보류를 하고 이렇게 견디는 그 힘. 그게 아까 그 성숙에 대한 가장 키인데요. 그 열받을 때는 조절이 안 된다라고. 뚜껑이 열리면 뚜껑이 열려서 네. 뚜껑을 열리게 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나의 뚜껑을 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뚜껑은 자기가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 뚜껑의 손잡이를 상대에게 주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때 왜 가만히 있는 나의 뚜껑을 열고 난리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게 상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을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이 이제 빨리 깨달아 와야지 이제 그 다음 좋은 관계로 이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화내는 문제 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살아요.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내 뚜껑은 나만 열 수 있다. 네, 나만 열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고 잡았다고 해서 네. 열도록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화나면 참아라고 가르치는데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양한 관계에서의 그 사람들의 고민들을 좀 들어볼게요. 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나이 들면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돌봄의 주체가 좀 역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 형제가 있는데도 왠지 나 혼자만 챙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좀 억울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막 이런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있어도 어느 한 구성원한테 어떤 역할이 몰리게 되는 경우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로 낸 경우에도 남매가 있는데 딸인 첫째한테만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이나 그 돌봄의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인데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습관화가 된 경우에는 실제로 생각보다 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요구받고 있구나를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은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었지라고 의아해하거나 되게 답답하다 이 주인공이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계가 전부인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주어진 역할이 생각보다 너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옆집에서는 다르게 하고 해도 우리 집의 어떤 특수성 그쵸. 때문에 부여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를 다 뜯어보지 않는 한은 내 역할이 뭔가 잘못됐다, 과도하다, 이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 계속 참고서 살 수도 그래서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에 이제 전환을 가져오는 부분이 결국엔 자기 감정의 필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이건 너무한데 이제 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그 상태로 익숙한 채로 이렇게 맞춰서 살다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분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소위 말해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렇게 어떤 한숨이라든지 이제 못 해 먹겠어. 이제 그런 분기점들이 이제 살면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증상으로서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쳤다. 뭐 이런 자각? 그 감정이 있고 없고가 이제 이 사람을 바꾸게 되지 외부에서 너무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도 안 들리고요. 그만 좀 해. 오히려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도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 느꼈어요. 근데 또 워낙에 오랫동안 공고하게 그 지내온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내게 남아있는 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중요도가 생겨야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서도요, 이 부모님 쪽에 더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경우는 잘 안 바뀌어요. 말하자면 부모님이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왕 하던 거 맞아야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는 한 명이 돌아가셔야지 끝나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 했던 것들이 그렇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오는데 뒤늦게 이제 우울이 오시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다 장례 치르고 나서 그때 자각 타임이 와서 오시게 되는 경우. 아까 지기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그렇게 나이 든 다음에 각성이 오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은 본인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거나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때라도 그 자각 타임에서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은 5년이 남든 10년이 남든 더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사게 되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지쳤다거나 자기한테 남아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회복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네요. 네. 그래서 나를 지켜줄 사람, 결국에는 나를 최종적으로 돌볼 사람은 나 외에는 없다라는 부분이 뭐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좋은 간병인을 구할 수 있고 막 이런 나름대로의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간병인이 있어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는 거는 이제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야지 뭐 부탁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돌보는 힘이 없으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지하는 뭐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도 또 이상한 착취 관계에 있거나 막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거기서 헤매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왜 빨리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왜 채용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렵대요. 오래된 부분도 있고 마음에서 이제 갈등도 있고 쉽게 정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없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힘을 기른다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책에서는 또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게 어렵다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줄을 짝짝 그으면서 읽었어요. 사춘기세요? 저희 딸이 중3이고 아들이 고3인데 한참이네요. 네, 딸이 이제 한참이에요. 오늘도 어찌나 뭐 찡찡대면서. 네. 근데 책에서는 태준 씨 열심히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가 정작 아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남의 가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은 아이는 나랑 다르다. 사춘기뿐만 아니라 네. 초등학생도 유아도 어쨌든 이 아이가 나랑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진짜 매번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존재라는 것만 이제 생겨도 나랑 다른 반응을 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조금 더 줄어들고 아 그렇지 얘는 다르지 이제 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자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더 이렇게 이해하거나 뭐 아주 똑같은 기분으로 너무 좋다 이런 공감이 없어도요. 그냥 이렇게 달라서 너는 이게 좋구나 거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해결해주고 네, 조언해주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아이한테는 자기를 무시하고 네. 아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트시키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10살만 이제 넘어가도 자기 생각이 있다라고 굳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기에는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체계도 없어 보이지만은 자기는 그게 이제 체계가 있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맞고 그러니까 맞는 거를 막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 자체가 얘의 어떤 세계를 그러니까 블록을 쌓아놨는데 해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세 칸을 쌓았으면은 세 칸이 아무리 잘못돼도 이제 아이가 그거를 허물고 다시 쌓게 해주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쌓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하는 순간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거절한다, 거부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오거든요. 아까 이제 모든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그 거절감의 해결이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부모가 감히 엄마 아빠를 무시해 거부해 이제 이 느낌에 시달리는 순간 이제 아이를 대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너무 기분이 일단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얘 나름대로 엄마 아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것을 이렇게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좀 이해가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고3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제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게 한 과목이 남았어요. 애가 막 자서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 막 하다가 갑자기 뭐를 이렇게 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TV를 리모컨을 막 찾다가 와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리모컨이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뭐 유튜브로 뭐 한참을 보더니 굉장히 상기되어서 왔어요. 축구 아르헨티나와 뭐 피파 64위에 뭐 어디가 붙었는데 뭐 여기가 엄청 잘했나 봐요. 뭐 나라 이름도 모르겠어. 여기에 막 그 전적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흥분을 해서 자기가 뭐 얘네가 하는 모든 축구 경기를 봤다.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이제 여기까지 너 고3 기말고사 지금 장난하니?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았어요. 우리 아들이 축구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다. 그랬더니 엄마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월드컵을 술술술술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엄마 이 팀이 어땠고 저 팀이 어땠고 술술술 얘기하다가 제가 엄마 이제 회사 가서 인터뷰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 영어 볼 거 모의고사 뭐 하나만 풀어놔야 돼. 알았어. 갔다 와.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구나.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렇군요. 거의 100점이라고. 그래요? 저도 배워야 되겠다. 너무 웃겼어. 근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맞는 이런 거예요. 생각하면서 맞아요. 왔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도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과연 바로 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이 그쵸. 아까 그 회초리나 엄격함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은데 칭찬과 격려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게 좋고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경험해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바르게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네. 없으니까 가면서도 이게 맞나? 근데 이제 교과서나 오히려 그런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도 때려야지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래도 때리지 뭐 야단쳐야지 말을 듣지. 말을 듣고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아이들 중에 이렇게 엄격함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게 간 경우는 겉으로는 성취를 했지만은 개인 불안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 게 가장 마이너스거든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은 이걸 좀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죠.